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일요일 뉴스톱10 오늘도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합니다. 3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불리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한준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여기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청 갈등의 서막일까요? 오늘 이 주제 준비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의 10위 주제 공개합니다. 매니저들과의 갑질, 횡령 등등의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박나래 씨. 최근엔 막걸리 양조 학원에 다니는 근황이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웠었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박나래 씨의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인여개그우 박나래입니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망가질게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매니저 A, B 두 명의 매니저가 있죠. 갑질 의혹, 또 주사 이모 논란 등등의 폭로를 이어왔었던 저 매니저들. 지난해 9월에 박나래 씨 소속사에 있는 사내 이사로 취임을 했고 그 다음 달 10월에 법인 등재가 됐는데 11월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말소 절차가 안 되어 있다. 남현 기자, 그렇다면 저 매니저 두 명은 아직도 박나래 씨 소속의 매니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서류상으로는 저 두 명의 매니저는요, 아직도 박나래 씨의 그 소속 등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퇴사 처리가 안 된 것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이 매니저들의 또 이번에 또 폭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소송 전인데 왜 퇴사 처리는 안 해주냐, 너 일 안 하냐, 약간 이런 시그널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박나래 씨가 양조 그 학원에서 이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닐 시간은 있고 왜 우리 퇴사 처리는 안 해주냐고 하는데요. 매니저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 등재를 해서 얻은 이익이 단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뭐 임금도 밀렸고 계속 뭐 심부름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박기태 변호사. 그렇다면요. 등기 이사로 되어 있다는 것, 박나래 씨가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다음 장 보면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방치한 건 아니고 사내이사 등기는 이 박나래 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사를 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등기 임원의 이름을 올렸다, 이겁니까?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박나래 씨가 관련 서류들, 뭐 인감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 맡겨놓은 걸 기화로 매니저들이 임의로 그냥 자기들 뜻대로 사내이사 등기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등기 같은 걸 하다 보면 인감 증명서랑 인감 도장 그리고 위임장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등기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반면 매니저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박나래는 돈 하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 확인했던 사람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박나래 씨 측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등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떤 이유에서 뭐 임의로 등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좀 퇴사를 한 걸 넘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이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기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 기획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사는 아니지 않는가. 박나래 씨 모친이 대표로 있는 이 기획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처럼 굴러갔던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예, 만약 그랬다면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남겨두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나래식 측에서는 사회이사 해임은 주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하는 과정이 이런 소규모 법인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나래 씨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좀 정신이 없어서 했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주총회를 못 열어서 해임을 못했다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나래 씨 측은 박나래 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절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 문제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연상 연하 커플이죠. 사진에 있는 가수 장윤정 씨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도경환 씨 이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집안에 대형 금고가 있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장윤정 씨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여자 마음은 그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이 예, 남혜원 기자. 네. 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로 봤었는데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서울 용산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샀는데 이거를 120억을 다 현금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놀라운데 이게 장윤정 씨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도경환 씨가 이게 셀카를 들고 친구를 초대해서 지인을 초대해서 방을 구경시켜 주는데 엄청난 큰 규모의 금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다행히 그 도경환 씨가 그 금고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고가 장윤정 씨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뭐 명품 시계나 집 안 구석구석은 다 보여줘요. 그러나 장윤정 씨의 그 공간만큼은 이제 말로 풀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안에 엄청난 금고가 있다. 나도 근데 이 비밀번호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없는데 사실 이 집안에 사실상의 그 주도권 장윤정 씨한테 있잖아요. 혼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장윤정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물어보세요. 직접? 네, 직접 물어봤어요. 오늘 물어봤습니다. 예. 오늘 사실 도경환 씨 아버님이 팔순잔치라고 해요. 아. 그래서 지금 팔순잔치 와중에 이제 장윤정 씨가 대답을 해줬는데요. 사실 도경환 씨 혼내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귀여워서 혼내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눈치껏 방송을 했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 이유는 뭐냐면 그 금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던 거죠. 아. 그리고 집안 곳곳을 보여줬는데 본인의 지금 정말 사생활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눈치껏 한 게 나는 괜찮았다라고 약간 오히려 칭찬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120억의 그 현금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사실 축하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장윤정 씨를 이제 데뷔 초부터 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가수들은 이제 힘겨운 어떤 시절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뭐 장윤정 씨는 좀 특별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너무나 가난해서 가족 식구들이 같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드라이기를 이불 속에다 넣고 데워서 잤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예. 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아마 행사도 다니고 돈을 열심히 벌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가게 된 특별한 사연도 있습니다.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 대한 약간 소유욕도 있었고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집 살기 전에도 100억짜리 아파트였죠. 네. 그런데 왜 이 집을 옮겼냐면요. 이 집은 한강변이 보였다고 해요. 아,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런 집을 자기는 이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참 대단하긴 한데 부를 때 호칭을 누나라고 부르나 보죠. 몇 살 차이예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은 3살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제 가끔 장윤정 씨가
감히 나를 막 이렇게 장윤정이라고 불러 약간 좀 그럴 때도 있는데요.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고요. 서로 이름 부를 때도 있고 여보 당신 자기 막 이럴 때도 있고요. 굉장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단란합니다. 얼마 전에는 SNS에 장윤정 씨가 이제 감기가 걸려서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올리면서 예. 도경환 씨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장윤정 씨를 보고 있는 모습을 올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감기 옮을까 봐 그런다면서 약간 에피소드도 많이 올리고요. 생각보다 이 120억이라는 이 그 큰 금액 때문에 다들 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공개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장윤정, 도경환 예. 부부 외에도 방탄소년단의 아, 그렇군요. 멤버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김고은 씨도 살고 있고 공유 씨도 살고 있고요. 근데 정말 네,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뭐 네. 금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네. 금고 안에 뭐가 들었을까? 현금이 들었을까? 금괴가 들었을까? 금두꺼비가 들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집 문서가 들었을까? 그건 사실 못 물어봤는데요. 아마 특성상 저 현금이 많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집은 그 관리를 서로 이렇게 따로 해요. 네, 그러니까 돈 관리를. 네, 돈 관리 따로 하는데 도경환 씨가 경조사가 있거나 뭔가 현금이 필요할 때는 장윤정 씨가 그 금액만큼 다 집에 올려둔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정말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고 안에는 현금과 금이 많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걱정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집을 공개하게 되면 옛날에 박나래 씨도 그렇고 도둑이 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집 이 보안 뭐 철저하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만화 식객으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이 그림 그려서 번 돈 100억을 주식으로 날렸다. 이런 괴소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허영만 씨의 과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게 차츰 없어지는 것도 있더라고. 또 서울 와서 못 먹어보는 음식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독자들의 미각을 건드려 갖고 연재를 하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니까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연재를 시작. 동아일보 연재됐는데 처음에는 그 취재하기가 뭐 시골 가면 저 만화 그리는 허영만인데요. 허영만이가 누구요? 그러고 끝이야. 근데 나중에 동아일보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취재가 아주 편해지더라고. 박기태 변호사, 이 지금 만화가 나가고 있습니다. 식객. 저게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만화입니다. 저걸로 굉장히 유명했을 탔는데 취재하는 화백. 동아일보 얘기를 했더니 취재가 술술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 처음에 이제 식객이 왜 시작됐느냐 했을 때는 동아일보에서 처음엔 김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김치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예. 김치 얘기만 이제 150까지 막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음식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객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대형 작품이거든요. 예. 이런 작품을 연재를 하게 됐고 실제 연재 기간만 해도 6년이 넘습니다. 예. 동아일보에서도. 그리고 그 뒤에 또 동아일보에서 꼴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해서 사실 일간지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단히 오랫동안 이렇게 연재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 식객이라는 만화가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미스터 초밥왕이라든가 이 음식 만화가 많잖아요. 예.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만화라고 하면 식객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영화로도 여러 개 나왔고 뭐 드라마에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군요. 동아일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허영만 씨에 대해서 이 소문이 있는데 100억으로 번 돈 주식으로 다 날렸다. 이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이랬더니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일 절대 없다.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식 투자는 태어날 때부터 타이밍 안 놓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못한다. 내가 만약에 있는 거 다 털어넣었으면 집에서 쫓겨났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술은 좋아해도 이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다만 두 번째 집 짓는다고 땅 사가지고 욕먹은 적은 있다. 사기 당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소문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2003년에 인터뷰를 보면 예전에 주식을 했다가 뭐 날렸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신 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신 건 아니고 일부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날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이걸 보면서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것 때문에 현재 건물 두 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를 일구신 건데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저한테 좀 연락을 하셨으면 좀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허영만 씨가 지금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작가잖아요. 화백이고. 그런데 늘 1등은 따로 있었다고요? 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식객 같은 예. 유명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위는 항상 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죠. 타짜는 영화로만 지금 한 3편, 4편 정도가 나왔고 예. 드라마로도 나왔고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타짜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다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의외의 것이 아까 동아일보에서 연재했던 꼴.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신기원 선생님이라는 그 관상가가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관상이 어떨까를 찾아보려면 재결제를 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작품이랑은 좀 다른 그런 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최선 평론가. 하는 게 이제 유명하신 허영만 화백이지만 사실 좀 비운이에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았어요. 누굽니까? 독고탁의 이상무, 그다음에 까치의 이연세. 야, 이연세. 이 동시대에 걸출한 인물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항상 2위가 아니라 5등 안에만 드는 것도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국지가 생각나요. 왜 주유가 그랬잖아요. 왜 하늘은 나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상무, 이연세, 허영만 이 3대 트로이카가 우리나라 만화계는 대중문화로 격상시킨 공헌이 있는 분들이라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요즘엔 또 온라인에서 웹툰도 유명하니까 또 대한민국 웹툰이 K-웹툰으로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해요. 남현 기자. 근데 네. 결혼 52년 차라고 하는데 네. 보니까 결혼 생활 굉장히 프리하게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약간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허영만 화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렇죠. 취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두 분이 약간 떨어져 있는 기간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프리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허영만 화백이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예. 먼저 그냥 간답니다. 얘기 안 하고? 네, 얘기 안 하고 그냥 가고 나 여기 왔어. 가출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선 조치 후 보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또 아내분 역시요 비슷하다고 해요. 왜냐면 저기 남편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장당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은 해외여행을 아내가 간 것을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통해서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멋지게 인생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허영만 화백의 차기 작품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소박한 취향은 주기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재용 회장의 소박한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Without the sacrifice of over 36,000 young American soldier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the thriving nation it is today. 예, 저게 정말 최신 영상인데 박기태 변호사 30조 원대의 주식 부자인 이재용 삼성 회장의 소박한 취향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2016년 12월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포착됐던 2,300원짜리 립밤, 2022년 재판에 출석할 때 신었던 10만 원대 신발, 그리고 지난해 10월 젠슨왕과의 치맥회동에서 입었던 80만 원짜리 블루종, 그리고 지난달 미국 출장 아버지 컬렉션에 가기 위해서 출국할 때 마셨던 3,000원짜리 코코넛 워터, 그리고 10,000원짜리 일본 라멘집에서 혼자 밥 먹는 모습까지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이렇게 또 한번 포착이 되면 이런 것들이 또 다 완판되고 그렇더군요.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따라서 뭘 산 적은 없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저 워킹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신냐? 이재용 회장이 신을 정도면 정말 품질이 이제 보증된 거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완판이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의 어떤 물건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급 신발이라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신발이라고 해서 저 10만 원짜리 운동화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생각한다면 이재용 회장이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점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저 이제 80만 원대 블루종이라는 건 그 제일모직 란스미어 제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은 이건 이제 이재용 회장뿐이 아니라 다른 재벌 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판매하는 물건, 본인 회사의 물건들을 약간 홍보용으로 입고 나오는. 아 맞아요. 그 어디 이용하는. 행사장 가서도 왜 우리 삼성폰 안 쓰고 그쵸. 다른 거 쓰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인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는 거, 먹는 거,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본인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가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최근에 소박한 모습으로 화제가 됐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보내보신 위원장님이요? 오. 판매에 도움이 그럼요, 도움이 되죠. 그렇죠. 디자인 하시고 예. 예술이 없을 거면 이야. 어떡하지? 이야. 예, 이부진 사장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번 입어보세요라고 했더니 저렇게 가운을 입어보는 모습을 봤는데 저 가운이 얼마짜리랍니까? 이 가운이요. 정가가 11만 9천 원 제품인데요. 네. 할인을 해서 8, 9만 원대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자주 이렇게 가끔 이게 보거든 이부진 사장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가 입으면 굉장히 좀 세련됐다는 게 있어서요. 그 어디 장소에 나타나는 가방이나 정장이 굉장히 화제거든요. 그런데 간혹 10만 원대 정장을 입고 나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아 이건 재벌이 입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그 이부진 사장이 약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한번 저 또 기억이 납니다. 이부진 사장이 이제 아들과 함께 그 카트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장을 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렸을 네. 때. 네. 그 장면을 보면 그때도 화제였어요. 아주 좀 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로션을 골랐었거든요. 아. 그래서 와, 저 재벌들도 저런 거 쓰는데 우리도 한번 써볼까라는 그때 좀 약간 유행이 됐던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관심을 받는 연예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두 남매의 모습을 보셨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소탈한 모습이 화제가 되다 보니 이재용 회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뭔가의 막걸리를 고속도로에 뿌리고 있는 그 사진이죠. 58년 전 오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날 국토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1968년 2월 1일 오늘이죠. 58년 전에 이 경부고속도로에 첫 삽을 뜨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도 건설 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김질투보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흑백 영상으로 보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58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던 고속도로 건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경부 고속도로가 필요하느냐라는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시간이 대략 한 15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와, 비포장으로 돌고 돌아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15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 경부고속도로를 놓고서 그 시간이
5시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소 3분의 1로 시간을 줄였다는 그러네. 겁니다. 사실상의 물류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근간을 저 고속도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 경부고속도로에 빗대서 IT 고속도로, 지금은 AI 고속도로라는 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년 전이었습니다. 이게요 2년 5개월 만에 건설을 한 겁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와서 만들었는데 아우토반 건설에 10년 걸렸다는데 이걸 2년 5개월 만에 지었고요. 총 길이가 428km 그리고 총 공사비가 429억 원인데 당시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반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성희 평론가. 네. 뭐 정치권은 차치하고요. 우리나라에 이게 왜 필요하냐? 별의별 얘기가 많았던데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중화공급 국가로 만들겠다 이 투트랙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류가 필요했는데 그 성견지명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농업 국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지도자라는 거는 선견지명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당시 반대를 엄청나게 했었죠. 왜냐하면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한 해 거기다 투입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특히 반대가 많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우리 근대화로 이룬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렇죠. 포크레인도 못 지나가게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난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한 거죠. 예. 자, 이 화면을 보시는 저 박정희 전 대통령 저렇게 허벌판에 저렇게 방문하는 모습이 기록 영화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 고속도로를 지어야겠다. 이게 서독을 방문한 이후에 우리도 아우토반 같은 이 물류의 첨단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당시에 우리 서독에는 파독 이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한 연설이 굉장히 화제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독일 국민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요 업적이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습니다. 통일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독일을 우리는 다만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독일의 국가 건설의 교훈을 본받아서 실천에 옮기고 국제 협력에 의한 경제 건설을 더욱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더 이상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이 독일 내에서 서독 내에서도 야 대통령 대단하다. 저 사람 도와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독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좋다면 이렇게 2억 만리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생하지 않겠다,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구상을 현실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사실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어떻게 보면 대동맥이고 경제발전 도약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부산항을 통해서 어떤 원료를 수입해서 경인 그 당시에는 경인 공업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만들어서 다시 부산항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라인을 따라서 많은 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어떤 리더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바꾸는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2억 만리에 나와 있는 국민들 그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확신, 그게 결국 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술잔을 고속도로에 술을 뿌리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성추현 부대변인,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림도 잘 그렸나 봐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저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손수 그린 거라면서요? 그렇죠. 연필로 직접 길을 그으면서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독을 방문한 이후에 뭔가 한국에도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짓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속도로가 뭐지? 아우토반이 뭐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 우리는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직접 보고 온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도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짓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어야 우리나라에 맞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아마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 당시 68년이면 전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네. 박정희 대통령 저 때는 뭐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지만 공을 많이 세우던 시기죠. 저때 유신으로 가기 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후에 또 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그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측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큰 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보니까 그 당시에 원래 더 크게 짓고 더 넓게 짓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반대가 심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왕복 4차선으로 좁혀서 만들었는데 그 옆에는 놔두라고 했다면서요, 땅을. 그렇죠. 왜 그랬냐면은 이제 원래 그 박 전 대통령은 16차선 왕복은 돼야 이게 예. 산업화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니까 정 안 돼도 정하겠다면 하는데 16차선 안 돼 하니까 그러면 8차선 줄이되 나중에는 이게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넓히려면은 50m 정도는 여분으로 놔둬야 나중에 필요하면 넓힐 수 있다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저 그림 그린 거 저는 제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건설은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당시의 대표는 정주영 회장이었죠.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건설이 저때 지금 보면 화면에서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 가운데 있고 지금 화면 오른쪽에 정주영 회장이 서 있습니다. 당시 기술력이 그렇게 도로를 닦을 만큼의 기술력이 되지 않아서 터널을 뚫다가 많은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불도저식 사업으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저 2년 반 만에 고속도로를 지은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박정희, 정주영 두 분의 추진력과 돌파력이 없었다면, 그 집념이 없었다면 이 고속도로는 사실상 완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두 분이 중에서 특히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 과정을 다 컨트롤했는데 이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888일, 2년 5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정주영 회장의 저런 그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당시에 이 현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이 구간이 난공사 구간이라면서요? 라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앞에 현장에 계시는데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각하 이렇게 했는데 정주영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말을 걸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일화가 나올 정도로 두 분의 케미가 참 좋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58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첫 삽이 뜨던 날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이 대단한 경제 성장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알았을까요? 예,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지자들이 노래도 함께 불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와 지지자들의 노래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었고 주말마다 저렇게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는 친한계 의원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또 그리고 쇄신, 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과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 등등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용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뭐 친한계에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초선과 재선의 모임 대안과 미래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거는 이견, 비판 달게 받아야겠죠. 근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본연의 임무가 뭘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본연의 임무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그 역할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뭐냐면 대안과 미래 쪽에서도 이번 제명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희생과 관련해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제명당했기 때문에 저렇게 장외 투쟁을 통해서 했을 때 과연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런 제명까지 이르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없었는가? 재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단식을 했던 장동혁 대표를 찾아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땐 한 최고위원이 언급을 했던 최고위에서 네. 그런 공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본인이 저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장외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의 현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언론들이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채널A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구를 제명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혹을 지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성침 부대변인. 평당원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고성국 씨, 정치평론가, 보수 유튜버로 알려진 이 고성국 씨가 오늘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나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배신자 김무성을 용서할 수 없고 기회주의자 오세훈을 용납할 수 없다.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적 민주화의 결정체인 6.29 선언까지 한 전두환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없는 사람 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6.29 선언을 아주 전두환 대통령의 거룩한 결단인 것처럼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9 선언은 60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리고 그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굴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29 선언도 사실상 이 뭔가 그 당시 그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던 노태우 후보가 제안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준 것처럼 자기들끼리 뭔가 자화자찬하는 그런 잔치로 마련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8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이미 여당은 그 당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하면서 전두환의 사진까지 걸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그래서 평당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 평당원 고성국 유튜버가 하는 대로 지금
국민의힘 운영 방향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타겟은 뭐 오세훈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런 것처럼 이 고성국이 단순히 그냥 평당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거의 전략가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의 부적절한 발언 당연히 제대로 된 보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보수하고서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희 다른 지장이 있습니다만 보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더 이상 보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친한계 쪽에서는 중도 보수인 한동훈은 몰아내고 강경 보수인 고성국은 입당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는 8일에 있을 잠실에서 예정인 한동훈 토크 콘서트 이게 유료로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티켓 장사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에 열렸던 한동훈 토크 콘서트 모습부터 여당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지자 등급 매기는 한동훈식 티켓 장사,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회계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개최하려는 토크 콘서트는 좌석 등급을 R석 7만 9천 원, S석 6만 9천 원, A석 4만 5천 원으로 차등 배정하며 지지자들의 충성심에 가격표를 붙이고 나섰습니다. 예, 출판 기념회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도 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 토크 콘서트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일주일 뒤에 열리는데 오늘 티켓을 팔았는데 1시간 7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콘서트나 뮤지컬 등등에 매겨져 있는 가격처럼 R석이 비싸고 A석이 가장 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최선 평론가 이게 지지자들은 뭐 이렇게 가격표로 매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 저도 저렇게 그 등급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돈은 받아야 되는 그래서 거죠. 돈을 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한 푼도 안 가져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토크 콘서트를 해서 만약 돈을 안 받으면 이게 선거법에 그렇죠. 위반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받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뭐 10,000원이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각 비싸게 등급을 받냐? 받느냐 이렇게 네. 하는 뭐 여당 지적은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당이 왜 이걸 야당도 뭐 한동훈 이른바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걸 꺼내냐 제가 그걸 놓고 보니까 지금 한동훈 이슈가 사라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한동훈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내홍으로 가져야 정치적 이득을 얻으니까 한동훈의 이 토크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갈등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판단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니까 저는 그대로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면 될 일 같은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정말 한동훈 대표의 지적대로 왜 공천원금에 대해서는 저렇게 조용하고 윤리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디면서 확실하게 지금 뭐 수사나 조사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좀 무딘 건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말 민주당에게 뼈아픈 지적들이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광야에서 저렇게 본인이 뭔가 제기를 모색하는 걸 가지고 힐난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우 특보,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는 어쨌든 대관료 등등해서 딱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추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정말 정치 장사의 본산 아니냐. 아니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게 이게 문제인 거지. 티켓 장사가 왜 문제냐, 토크 콘서트가 왜 문제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정치인이 본인을 따르는 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저런 행사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를 얼마만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지 토크 콘서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슈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말씀 주시지만 저희 민주당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끝나지 않을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일부러 억지로 지금 이런 부분을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어떤 권력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관심이 없다. 예, 오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준비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강원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오늘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어려운 길이 무엇일까요? 과거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전화가 한 50통씩 강원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출마해달라고. 제가 강원도에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 강원도민들의 각별히 감사를 드리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우상호 선배도 장점이 많은데 결국은 이건 도지사라고 하는 거는 행정일이잖아요. 누가 일을 잘할 건가, 누가 경제를 살릴 건가가 결국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재가 일은 잘하죠. 자, 성추인 부대변인 우상호의 승리를 돕겠다.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강원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어려운 결단에 고맙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살신성인 선당 후사의 통큰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의외였던 것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게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입니다. 보면 29.4 대 24.7,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저런 숫자가 그려졌어요. 그럼 이광재 전 지사 측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당내 경선일 텐데 왜 불출마를 선언했을까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도 하셨고 강원도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실세로서 강원도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라는 강원도민들의 이런 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하셨다면은 우상호 수석과 아마 그 진검승부를 벌였을 것이고 저는 두 분이 경선을 했어도 누가 이기는지 아마 그 이긴 사람에 대한 승리를 빌어주고 아마 열심히 선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광재 전 지사가 지금 그 24년 총선 때 경기도 분당 쪽으로 지역구를 옮기셨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 본인이 강원도에서 계속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강원도민들은 계속 와달라고 전화를 하지만 내가 새로운 길, 좀 더 어려운 길, 내가 그래도 인정받았던 강원도보다 새로운 길을 택하고자 결정을 한 만큼 그 길을 가겠다. 그게 노무현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광재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교통정리가 된 아주 좋은 사례죠. 혹시 뭐 장관에 입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출마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실을 떠나서 강원도지사에 도전을 하는데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측면에서 당청 간에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민주당은 교통정리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심이었던 우리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펼치고 경제의 성장판을 깔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 자, 6선의 주호영 의원, 3선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4선의 윤재욱 의원뿐만 아니라 최은석, 유영아, 현역 의원만 5명의 도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전직 의원, 전 방통위원장, 전 구청장들까지 대구시장만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경선에서 지더라도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갔을 때 자기가 시장도 될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좀 텃밭으로서 안정권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서울시장도 있고 경기지사도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서 민주당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 그런 결기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 다 훌륭하시고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지방선거가 어려운 만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뭔가 무모하지만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국민에게 설득하고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이번 기회에 희생하겠다 그런 모습, 절실함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할 때 바보 노무현 그 예. 이유가 뭡니까? 종로에서 졌는데 부산 가서 뻔히 질 것 보고 가서 큰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가 현실이라는 면에 어떻게 보면 빡빡함도 있지만 그런 낭만이 좀 그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당내 비판도 이 부분들도 다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연결실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잠잠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합당을 멈춰라! 라는 당내 요구가 공개적으로 여러 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합당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 의견이 있으셔서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추모의 기간을 가지면서 당무 관련한 내용들이 다 스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관련해서는 절차와 일정들을 잡아갈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예, 최선 평론가. 네. 자, 조문 정국이 어제 끝났어요. 연결식이 어제 끝났는데, 야, 하루 만에 여러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고 친명계로 꼽히는 옛날 수행실장을 했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조국당과의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직격을 했고요. 그랬더니 또 친청으로 불리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라면서 당내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권력 투쟁에 왜 우리 당을 끌어들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인 3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잠복기에 있다가 바로 불거진 이유가 여기에 대한 제각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죠. 자, 한준호 의원의 저는 지적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진보 블록의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차지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온건 중도로 보이는 그런 약간 직면이 있었는데 합당해버리면 완전히 진보 블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렇게 되면은 거여 오만론이 생겨서 정권 심판론이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내 우려가 있는 거고, 이성윤 의원의 지적은 그거잖아요. 사표 방지에서 이기면은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그건 정청래 지도부의 신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저쪽에 더 유리한 거고, 신장식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집이 큰 집 가서 흡수합당이라고 얘기되는데 자기들에 대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절차는 얘기는 없고 오직 양측의 친청과 친명의 유불리만 따지니까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각각 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부터 이게 험난한 수싸움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합의를 보기까지는 정말 지난하고도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사회주의 정당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조국 대표는 아니 뭐 색깔론을 왜 민주당에서 펴냐라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갈등 상황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통합이 될까?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진욱 특보, 요 미락설 메시지, 자, 미락 타격 소재다, 미락 여부 밝혀야 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국무위원이 메시지를 보냈고, 이걸 받은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일단 지선 전에는 급히 해야 하는 게 통해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정청래 대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뭔가 나눠먹기를 하려고 했던 미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저런 내용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당에서는 수석 대변인이 뭐 죄송하다 이런 그 사과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메시지들이 주고받아진 게 아닌가. 특히 외부에서 지금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절차적으로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이미 사과를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청래 대표의 제안은 이제 합당을 논의하는 이 첫걸음을 내딛자라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합당을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그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합당을 제안하게 된 것은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장한 갈등을 넘어서서 장한 내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지만 지방선거의 승리를 그 누구도 담보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원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원들이 충분하게 내주부터 토론을 이어갈 겁니다.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갈등 구조를 명청 갈등 또는 당청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뒤에 김어준 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여론조사 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는 빼달라, 나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가 내 맘이다 라고 하면서 총리 위에 김어준 씨가 있는 것이냐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합당은 김어준 기획이다, 딴지일보 게시판 여기에는 또 김어준이 뭐 설계자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뭐 등등의 이 가시돋친 설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김병 대변인, 그렇다면 사실 명청 갈등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제가 제3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일이요. 1인 1표제 관련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그 표에 대한 어떤 등가성 관련해서 1인 1표제가 지난해 이게 부결이 됐는데요. 내일 중앙에 오릅니다. 1인 1표가 됐을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인 1표가 됐을 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어떤 지지세가 강한 정청래 대표가 올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왜 굳이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합당 논의도 친명계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은 친문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친문계가 많이 들어오면 본인이 이른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게 로망이라고 얘기한 만큼 친문 쪽이 들어오면 본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합당 문제가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냐, 그 이상의 의미를 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붙는 그런 정치적으로 볼 수는 피할 수 없는 대결 국면이다, 이렇게.
성추인 부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좋게 본다 48, 좋지 않게 본다 30으로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여론조사만큼 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더 나올지는 아직은 궁금한데,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날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회동이 비공개 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하고, 또 대통령 1호 감사패를 줬던 한준호 의원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멈춰달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렇게 뭉치는 모습. 반면에 또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서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소외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당 지도부도 대통령과 이미 만찬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또 대통령과 사전부터 가까웠던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시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이 시기에 하니까 무슨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사전에 대통령의 일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합당과 관련돼서 일단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좋게 본다가 높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과는 같은 진보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합당한다고 하면은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합당하면 좋지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48%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합당 문제와 관련돼서 당내 이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론조사 자체에는 시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예. 지금 당장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앞으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뉴스톱10 이제 2개 주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2개 주제 뭘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먼저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세운지구 개발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남산까지 녹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은 이건 정말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서울시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부딪혀서 그 근처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게 지금 이제 논쟁거리고, 현재 서울 주장하는 것 같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초고층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포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 똑같은 사안의 정반대의 입장이다 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은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 밖이다. 반면에 태릉은 오히려 부지의 13%가 겹쳐 있다. 자, 문화유산청 왜 우리 거에는 반대, 그러니까 세운상가에다가 개발하는 거는 반대하면서 태릉CC 개발은 된다고 하냐? 대통령이 기준을 딱 정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안이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태릉CC를 하는 거는 우리 부동산 공급 정책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수건도 해결하고 초고층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그 주거 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똑같은 공급에 대한 대책인데 왜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태릉은 역사문화 환경이 13%가 지금 규제와 딱 맞물리는 거고, 오히려 세운상가는 그 밖에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포괄적으로 지정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논쟁이 붙는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면 도대체 국토부하고 유산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하면 거기는 찬성하고 야당 시장이 얘기하면 그건 반대하냐? 왜 이분법이냐? 여기에 친명이 있고 비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최소한 이거는 주택 공급과
그다음에 그 국토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잣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야당 시장이 약간 탄압받는 식으로 보여주는 건 이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김진우 특보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이 세운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왜 이 태릉 CC에 대해서는 뒤집었느냐? 저는 오히려 그쪽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반대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토부 장관도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겠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세운 지구에 대한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면 될 일인데 시작도 안 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왜 반대부터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 해석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뭐 힘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서울 민심은 어떤 사람의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지켜보시죠. 자, 준비된 1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세워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기회 줄 때 파세요 라면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자, 그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 코스피 5,000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쉬운 것이다 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까지도 못했냐라는 반응이 어제 나왔죠. 그랬더니 바로 어제 저녁에 기회 있을 때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라 라고 또 경고를 했죠.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에선 낙인 찍고 매도 강요하는 세금 폭탄이 망국적 행동이다.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또 반응이 나왔고 그랬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맥락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낸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랬더니 또 문 전 대통령 부동산 흑역사 유치원생처럼 까먹었냐 또 이런 또 가시돋친 설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경대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저렇게 SNS 글을 올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국토부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6만 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공급됩니까? 2031년, 2032년 되고요. 6만 채 관련해서 반 정도가 임대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매해 6만 채도 아니고요. 앞으로 5년, 6년 동안 기껏 빨리 해봤자 2031년부터 입주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금 가지고 잡겠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본인마저도 공급 정체가 한계를 명확하기 때문에 입으로써 소위 말해서 대신하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군요. 성춘 대변인.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일단 다주택자에게 그 중과부세 유예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세금을 추가적으로 폭탄을 던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세금을 유지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시장의 흐름을 좀 본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결정적으로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다른 것은 그때와 달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그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 본능을 부동산 시장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걸 주식 시장으로 좀 분산시키겠다. 결국 코스피 5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추가 상승 여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들의 열망이 좀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서 공급과 다른 시그널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나중에 혹시나 이걸 안 됐을 때 또 세금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군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정부가 강남권 18,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